봄부터 시작된 백일해가 최근까지도 급속히 확산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힘들었었던 만큼 많은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백일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함께 치료, 보건당국의 조치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말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경상남도 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장인 마상혁 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바 있는 안서동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과장님, 호흡기 전염병이 요즘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현재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백일해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일단 백일해는 어떤 질병인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불안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백일의 유행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은 어떻습니까? 언론은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야근이 나오면 불안하시죠,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백일은 호흡기 감염병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이미 풍토화됐기 때문에 근절할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계속 발생을 좀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환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된 2012년도 이후에 백일해로 인한 사망자나 중환자의 발생이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백일해 유행을 생각하는 좀 관점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 문제이고 백신 접종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만 중환자의 발생 사망자가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짚어볼게요. 네. 백일해가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2급 전염병이잖아요. 그렇죠. 감염병이잖아요. 네. 일단은 이게 감염병과 이 전염병으로 봤을 때 어떻게 백일해도 전염병으로 조금 그렇죠. 더 봐야 될까요? 예, 백일해는 호흡감염병 중에서 전파가 굉장히 높은 한 명이 한 17명까지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감염 지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진 네네. 병이고요. 우리나라 2급 전염병이 된 이유는 뭐냐면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병은 다 이제 그 2급 전염병으로 다 이제 감염병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백일해가 왜 그러면 문제됐느냐? 백일해는 외국에서 특히 그 DPT, 그러니까 백일에 들어있는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은 아이들이 감염이 되면 사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백일해가 유행이 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백신 접종을 강조했고, 다음 백일해 발생했을 때 이런 그 조사라든지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백일해가 지금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 되고 방역 당국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백일해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불안해하셨던 원인 중 하나가 그랬기 때문인. 그러니까 백일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우리 방역 당국이나 이런 저희 의료 단체에서 국민들과 소통해서 백일해가 이런 병입니다라는 거를 제대로 알려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우리가 쓸데없는 불안감에 많이 시달렸다 볼 수 있고요. 네. 이것은 비단 백일해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도 우리가 지금 다 지나보면 알겠지만 그래 코로나가 과연 우리한테 그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왔느냐 꼭 그렇지만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든 백일해든 이 감염병은 재료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비유가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교통사고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지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교통을 차단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까? 역시 감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최소한의 피해를 받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역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그러니까 고민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아까 말씀드린 반복이 되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보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네네. 있습니다. 그 평론가님께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 네, 보좌관을 네. 역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데이터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네.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예. 혹시 과거에 백일해가 이렇게 지금처럼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제 이 100일의 통계는 이제 1985년 기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제 팬데믹을 겪었던 그 시점 전후, 뭐 이게 저는 통계적으로 굉장히 그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85년도 이후에 발생 건수는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약 1.9명 수준이고, 사망자는 이제 그 통계적으로는 약 0.1명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이제 발생년도 최다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던 데가 2018년도입니다. 이때는 이제 연간 발생 수가 이제 980명 정도인데, 지금 현재 7월 말 기준을 볼 때 전국적으로 이 100일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10년 단위 주기로 100일해가 아마 연속적으로 발생은 많이 하는 것 같고, 다른 바이러스는 한 5년 주기인데 100일에는 제가 볼 때는 10년 내지 15년 주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경남이 예를 들면은 올해 이제 7월 말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59명이고 전체 한 2,200여 명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경남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두 번째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아무래도 경남이 이제 그 검사 건수가 굉장히 좀 많았다, 뭐 이런 연유로 해서 경남이 이렇게 발생 건수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벼운 기침 정도도 이게 100일의 통계의 어떤 경남은 좀 잡은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평론가님, 그 문제를 좀 제기를 해 주셨어요. 네. 그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병원성은 감소했지만 하는 이유가 이런 내용들이 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좀 제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법정 전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행정에서는 보통 어떤 조치를 먼저 좀 취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 그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청이 주도를 해서 네네. 이 전수역학 조사를 한다든지 유행 지역에 이제 지자체 합동으로 상황 이제 점검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부처가 협력을 하는데, 그 중에서 100일에와 우리 경남에도 이제 그 약 발생 건수의 92%가 청소년기거든요. 네. 이제 이런 계층들이 그 관련돼 있는 교육부, 그 다음에 그 문체부, 여가부, 이제 이런 부서가 청소년들하고 그 직접적인 관리가 있기 때문에 다부처 협력으로 뭐 접종을 독려한다든지 예방 수칙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활동은 기본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다음에 교육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든지 청소년기 학생들이 이제 밀집하는 그런 공간에 이제 수련 시설 뭐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경상남도가 이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이런 그 발생 건수가 나왔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도민들이 불안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건수가 높다는 거는 이제 왜 그 경남도민들이 경상남도가 이렇게 전국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하는 의구심과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죠. 근데 언론이나 이제 지자체에서는 발생 건수 위주로 보고를 하고 홍보를 하게 돼 있죠. 근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초기 단계에서 발생했을 때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또 그다음에 새로운 변종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자체나 뭐 보건당국이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발생한다면은 그 초기에 빨리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체를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행정 시스템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 과장님, 그 100일해가 말씀처럼 변이가 되긴 했지만 사실 소아 청소년들한테 많이 걸리고 있다는 거는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 좀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없지 않아 드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접촉을 많이 하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접촉이라는 게 학교가 아닙니다. 어디겠습니까? 학원입니다. 네네. 코로나 때도 애들 코로나 걸렸을 때 학교는 안 보였는데 학원은 다
아이들 보내셨죠. 네네. 그러니까 학원이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이 유행병을 줄일 수 없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그 학동기에서 일어나는 감염병들은 사실 학원에서 조금은 잘 협조가 돼야 될 거라 생각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할 문제가 뭐냐면 지금 초, 중, 고생이 대부분 발생하는데 네네. 그럼 100일에가 대한민국에 다 같이 퍼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인들은 괜찮을 거냐는 겁니다. 이유는 성인은 여기 계신 두 분도 100일에가 들어있는 백신 접종하신 지가 아마 까마득한 옛날일 겁니다.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는 건 안 접종하셨다는 거죠. 그 100일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성인들은 증상이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이 많고요. 그 문제는 뭐냐? 이 무증상 감염됐다 하더라도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백신 접종을 안 했으면 감염될 수 있고 무증상 감염이기 때문에 그건 쉽게 지나가요. 그리고 대부분 다 또 감기점 지대감이 많고 증상이 있는 사람이 한 10%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가볍게 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병원에 가도 가벼운 감기처럼 보이니까 네. 100일이라고 꿈에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집에 가서 기침을 해대면 누가 걸리겠습니까? 가족들이 아이들이. 예. 특히 영유아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일의 정책들은 이런 방역 정책들은 처음부터 새롭게 짜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여기 정말 빠진 데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고위험군, 연세 많으신 분들, 특히 만성 폐질환 가신 분들이 100일에 걸리면 어떻게 될 거냐. 대한 조사가 국내에는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시스템 그것도 잘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 100일에가 지역사회, 특히 대한민국에 퍼진 상태라면 남녀노소가 다 걸릴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네네. 아무리 병원성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이 고위험군들, 특히나 그 만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감염이 되면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방역의 포커스는 감염이 되어도 쉽게 지나가는 이런 소아청소년의 포커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직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런 병원성이 떨어져 있는 100일에 걸린다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 고위험군 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는데 현재는 전혀 거기까지는 손을 못 묻히고 있다라는 것이 또 한편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100일 해가 좀 유행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 걸렸다면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0일에는 그러니까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병입니다. 그래서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된다면 접종하시는 게 좋고요. 미국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처음에 이제 그 100일에가 워낙 발생 많이 하니까 이 감염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에서 온다고 해서 100일에가 들어있는 성인용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 백신을 우리가 이제 지금 출시해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도 됐고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계속 환자가 발생하니까 이제 그 접종 간격을 10년에서 5년 줄였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2년 줄였고요. 그러니까 100일에가 이제 그 유행이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지역마다 한다 그러면 그 접종 간격 아예 없애버렸어요. 네.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임산부도 임산할 때마다 접종을 바꿔버렸어요. 100일 네. 조절이 안 되니까. 그 유일한 무기는 백신 접종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감기처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알 수가 없는 것이어서 사실 격리하고 마스크 끼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모든 정책들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익과 위험을 손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100일에가 유행하고 감염병 유행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불안감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치면 또 마스크 끼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교통사고 제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차를 아예 안 다니게 하면 교통사고 제로를 할 수 있지만 사람들 굶어 죽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략은 어쩔 수 없는 활동은 보장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안 박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처 간의 소통이 굉장히 부족하다. 특히 이번에 학교에서의 대처는 좀 많이 미흡하지 않느냐. 특히 교육부에서 조금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좀 부족함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행정에서는 도대체 100일에가 모든 건지도 모를 뿐더러 제가 말씀드렸던 병원생의 변화라든지
왜 이렇게 확동기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건지 지역 차이 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마다의 특징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지역의 전문가들과 소통을 해서 적절한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고 다음에 그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께 뭔가 안심할 수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건데 그런 소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각 시군 보건소나 시군에서 뭐 100일에 뭐 한다고 훈련한다고 하는 거지만 과연 그 자리에 이 100일 정책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안타까운 면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그들 말씀은 들으시지만 행정기관의 내부적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그 담당자들의 전문성도 고취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데 이 행정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순환보직 때문에 그 전문성이 보장될 수 없다라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심하게 겪고 난 후라면 우리가 이 행정에서 특히 전문 행정에서는 인산 정책도 이제 좀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순환보직이 아니라 전문성을 보장하고 이런 분들이 그 한 자리에서 5년, 10년 계속 있으면서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고 전문가 소통하는 거라면 지금보다는 좀 나은 정책들이 개발되고 수행되고 또 이런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팩트체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치료는 네. 그 의료기관을 통해서 네, 그쵸. 네. 지침하는 대로 하면 된다. 네, 의료기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100일에는 그 약만 좀 먹고 나면 대부분 좋아하시고요.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기침 많이 하시면 집에서 뭐 하십니까? 쉬고 약 그게 먹고 그 옛날 약이고 그렇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꿀물이죠, 꿀물. 네네네. 그러니까 1세 이상에서 꿀물을 먹으면 기침이 조금 순해지고요. 또 이거는 조금 좋지 않은 거지만 사탕 있지, 사탕. 네. 사탕을 먹고 있으면 기침이 좀 순해져요. 어, 그래서 우리가 카라멜 사탕을 먹고 있으면 훨씬 낫거든요. 그런 팁도 있으니까 기침하는 거에서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네. 약처럼 받은 약을 드시고 집에서 그렇게 하시면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100일이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방은 뭐 소아청소년이나 성인들도 기억이 없다 하면 지금이라도 하면은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감염된다 하더라도 증상 가벼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또 감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이미 또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은 아무리 강조해 지나치지 않다. 다만 성인들은 증상이 가볍다고 아이고 나는 괜찮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가 감염원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접종하면 좋고요. 평론가님, 갈무리를 좀 하고자 네, 합니다. 네. 그 질병은 말씀처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보건 지침상 좀 권고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감염병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국민의 의식 수준도 높고 뭐 행정의 대응 능력이라든지 전문성도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이 감염병이랄까 특히 이제 신종 바이러스죠. 아무리 행정력이 이제 우수하더라도 신종 바이러스는 우리가 미리 간파를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을 때 빨리 저는 그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기동적인 이런 태스크 팀을 항상 저는 좀 가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처럼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스럽게도 100일에는 우려할 만큼 위험한 질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파도를 지나온 상황에서 질병 없는 건강한 일상만큼 소중한 건 없겠죠. 오늘 드린 정보가 경남도민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지켜줄 작은 건강 지침이 되어드렸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마상혁 파티마 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안소동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